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일들 솔직히 정상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유럽 8개국한테 그린란드 내놔라, 안 그러면 관세 25% 때린다 협박하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 의장한테는 검찰 수사를 때려박았습니다. 급기야 중간선거 안 하면 안 되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공포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패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당한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한 남자의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겁니다. 미네소타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시위대와 충돌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인 여성 한 명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터졌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ICE 요원이 비무장 민간인을 쏜 건데 이게 정당방위입니까? 그런데 이때 나온 백악관 대변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좌파 활동가다. 그 여성이 먼저 요원을 위협했기 때문에 정당방위했다. 기자를 향해 대놓고 활동가라고 매도한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다른 기자들이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대변인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정부가 이걸 막지 못하면 내가 직접 내란법을 발동해서 군대를 투입하겠다. 대통령이 자국당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내란법이요? 이게 원래 외부 침략이나 대규모 반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쓰는 건데 트럼프는 이민자 시위에 이걸 꺼내든 거예요. 이민자 문제를 강경하게 다루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치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공권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 들어보셨죠? 덴마크 영토인데 트럼프가 여기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오자 유럽연합이 발칵 뒤집혔죠. 덴마크는 물론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까지 이게 무슨 19세기 제국주의냐뇨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군대를 그린란드에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소규모 병력이긴 했지만 우리가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2월 1일부터 이 8개국에 추가 관세 10%를 때리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죠. 여기에 대고 그린란드 넘길 때까지 관세는 계속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뒤에 나왔어요. 6월 1일까지도 응하지 않으면 관세를 25% 이상으로 올린다. 완전히 협박이죠. 유럽 국가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수출이 타격받으면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독일 총리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한테 관세는 그냥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외교 무기예요.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만능 해결책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동맹국까지 적으로 돌리는 이 상황, 결국 중간선거를 위한 쇼인 겁니다.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백악관에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마차도. 이 여성이 손에 들고 온 건 바로 자기 노벨상 메달이었어요. 번쩍번쩍 포장된 메달을 트럼프한테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이 메달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는 환하디 웃으며 받았죠. 와우, 정말 영광이군요.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노벨상 메달이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노벨상을 이렇게 그냥 남한테 줘도 되는 겁니까? 노벨위원회가 급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메달 소유권은 바뀔 수 있어도 수상자 칭호는 양도 불가능하다. 완전히 선 그은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신경도 안 씁니다. SNS에는 벌써 트럼프 노벨상 획득이라는 제목이 도배됐고 지지자들은 환호했어요. 더 재밌는 건 마차도가 백악관을 나올 때입니다. 빈손으로 들어갔던 이 여성이 트럼프 사인이 박힌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뭘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마차도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메달 하나 주고 뭔가 엄청난 걸 챙겨간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차도는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 저는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겠다는 야망을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결국 이 노벨상 쇼는 트럼프가 나는 세계 민주주의의 구원자다라는 이미지를 중간 선거 전에 각인시키기 위한 완벽한 연출이었던 거죠. 지금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11월 중간선거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공화당이 상원, 하원,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지지율이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이른바 데드크로스 상태에 빠졌어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는 얘기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패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중간선거 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탄핵당할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한 말이에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순간 자신을 탄핵할 거라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모든 정책이 좌초될 거라는 공포, 그게 트럼프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여기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측근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차라리 선거를 안 하면 안 되냐? 농담처럼 던진 날이었지만 이게 언론에 새어나가면서 난리가 났죠. 백악관 대변인이 급하게 나와서 그건 그냥 농담이었다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요.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이번 중간선거에 달려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겁니다. 미국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답은 압도적이었어요. 40%가 경제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물가와 집세입니다. 헤드라인 지표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트 가면 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소고기 가격이 미쳤습니다. 스테이크 한 덩어리 가격이 작년 대비 17.8%나 폭등했어요. 미국인들 저녁 식탁에서 스테이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스테이크 구워 먹었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어요. 가격표 보면 기겁해요. 서민들의 식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책임을 자기 관세 정책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멕시코에서 날아온 기생파리 때문이라고 우깁니다. 멕시코산 소고기에 기생충이 발견돼서 검역을 강화했다니 공급이 줄어든 거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전문가들은 관세 때문에 수입 비용이 올라간 게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끝까지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결국 농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슬쩍 철회했어요. 물가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민들의 분노는 식탁에서 시작되거든요.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저녁 식사 때 느끼는 고통이 투표로 이어지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가보다 더 미친 게 집값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초강력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대형 투자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금융사들이 수만 채의 주택을 싹쓸이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기업이 아니라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월가 쩐주들이 집을 투기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모펀드들이 2020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주택 50만 채 이상을 매입했거든요. 개인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현금으로 웃돈 얹어서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30%, 40%씩 올려버리죠. 애틀랜타에 사는 다수 8살 간호사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 사려고 5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는데 매번 투자회사한테 밀렸어요. 현금 입찰에 도저히 못 이겨요. 꿈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번 규제는 건설사는 제외하고 오직 임대업을 하는 금융 투자자만 타깃팅했습니다. 집을 짓는 건 괜찮지만 남의 집 빼앗아서 돈 버는 건 용납 못한다는 거죠. 월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다, 위헌이다,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표로 연결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건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죠.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어요. 높은 집값과 월세의 원인이 뭐냐? 바로 6%가 넘는 살인적인 모기지 금리 때문이다. 그런데 파월은 뭐하고 있나?
트럼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1%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하는데 파월이 찔끔찔끔 내리면서 국가에 수십억 달러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말로만 압박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을 동원했어요.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혐의가 뭐냐고요? 연준 건물 리모델링 예산 낭비입니다. 19억 달러로 예상됐던 공사비가 25억 달러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6억 달러가 어디로 샜냐는 겁니다. 검찰은 파월을 무능하거나 부패한 인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중앙은행 수장한테 건물 리모델링 때문에 수사를 벌인다고요? 누가 봐도 정치보복이죠.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법권까지 동원해서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트럼프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게 표로 연결된다는 계산뿐이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검찰로 조사한다고?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굴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남자가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파월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검찰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압력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오직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나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내 직무를 다할 것이다.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죠. 트럼프가 트위터에 파월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올리는 순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히, 제닛 옐런, 역대 연준 의장 출신들이 전부 나선 겁니다. 여기에 전직 고위관리 13명까지 합세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성명을 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한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나섰고 영국 중앙은행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심지어 국제결제은행 BIS까지 움직였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 목소리로 파월을 지키기 위해 뭉친 겁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글로벌 중앙은행 연대가 형성된 거죠. 트럼프 혼자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금융시장은 출렁였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을 끝까지 압박하겠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트럼프의 적은 파월만이 아니었습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연준에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 금리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월가의 황제가 트럼프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은행장들은 돈 벌려고 금리 인상을 원할 뿐이다. 국민들은 신경도 안 쓴다. 그리고 며칠 뒤 트럼프가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한다. 행정명령으로 금리 상한제를 때려박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미국 역사상 신용카드 금리가 10%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20에서 25%거든요. 어떤 카드는 30%까지 올라가요. 그걸 강제로 10%로 묶겠다는 겁니다. 월가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행 CEO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건 시장경제 파괴다라며 반발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민주당 반응입니다. 원래 금리 상한제는 민주당이 밀던 정책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가로챈 겁니다.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도 통과시켜주겠다. 완전히 난감한 표정이었죠. 카드빚 2만 달러 안고 사는 직장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서민들은 박수치고 은행은 분노하고 민주당은 멘붕하고 트럼프는 좌파 정책까지 훔쳐서 선거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의료였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해요. 위대한 의료 계획, The Great Healthcare Plan. 민주당의 핵심 키워드인 비용 절감을 정면으로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사짜바 비난했어요. 오바마 케어는 돈 낭비다. 보험사만 배불리고 국민은 여전히 병원비에 쪼들린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에 주던 정부 보조금을 싹 끊고 그 돈을 국민 개인의 건강저축계좌에 직접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중간업체를 없애고 소비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병원과 약국에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라고 명령했어요. MRI 한 번 찍는데 얼마, 맹장 수술 얼마, 감기약 한 통 얼마, 전부 공개하라. 가격 투명성을 강제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 의료 시스템은 가격이 불투명하기로 악명 높았거든요. 같은 병원에서도 보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트럼프는 여기에 폭탄 선언을 추가했습니다. 약값을 최대 80에서 90%까지 인하하겠다. 정부가 직접 약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약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쓰는 인슐린이 한 달에 $300씩 하는데 이걸 $30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제약업계는 달칵 뒤집혔지만 환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보험사와 제약사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서민들의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11월을 향한 막판 스퍼트죠.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 내부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있어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을 패배자로 낙인 찍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공천 안 해준다. 노골적인 협박이죠.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즉각 SNS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이런 배신자들 때문에 우리가 진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댓글로 테러를 가했고 결국 해당 의원들은 입을 닫았어요. 지난 2025년은 완전히 행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의회의 견제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관세 때리고 연준 압박하고 금리 상한제 밀어붙이고. 그런데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바뀝니다. 만약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 직면하고 그동안 밀어붙인 정책들이 전부 좌초될 겁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순간 의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의 독주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 물가, 의료비, 금리, 전부 내가 바로잡는다. 경제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11월 결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10개월 미국 정치는 더욱 격렬해질 겁니다. 트럼프는 생존을 위해, 민주당은 반격을 위해 모든 카드를 쏟아부을 테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선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자 문제로 내란법을 꺼내들고 동맹국에 관세 협박을 하고 노벨상 메달을 받아들이고 연준 의장을 검찰로 조사하고 신용카드 금리를 강제로 묶고 의료 시스템을 뒤집겠다고 선언했죠. 이 모든 게 11월을 향한 승부수입니다. 정상적인 정책 과정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성공할까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정책을 쏟아내도 식탁 물가와 월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11월 중간선거, 이건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걸린 생존 게임이에요. 만약 여기서 지면 탄핵, 수사, 정책 좌초가 한꺼번에 몰려올 겁니다. 반대로 이기면 트럼프는 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겠지요. 앞으로 미국 정치는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겁니다.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과연 11월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결과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꿔놓을 겁니다.